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20살 중반부터 간호사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생과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살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제가 전화 한 통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려고 해요. 부끄럽지만 제 결혼식 날에 벌어진 이야기인데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혼사였죠. 하객이 꽉 들어찬 그 식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그 전화 한 통에 제가 쌓아 올린 삶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어떤 여자가 시집을 잘 갔네 못 갔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인생은 아버지를 빼놓고는 한 줄도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솔직히 엄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엄마라는 자리는 늘 텅 비어서 서늘한 바람이 드나드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빈자리를 아버지가 혼자 메웠어요. 밥을 짓고 머리를 따주고 준비물을 챙겨주는 것까지 전부 다요. 남자 손이 그런 걸 야무지게 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제 머리는 늘 엉성했지만 저는 그 손길이 더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운전대를 잡고 사셨어요. 젊어서부터 택시를 몰았죠. 밤낮 없이 핸들을 잡아서 손바닥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손으로 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까지 다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밤이면 제가 어디 있건 기어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빠는 돈 버는 것보다 우리 딸이 중요해. 예쁜 딸 밤길 혼자 다니게 둘 수 있나? 낡은 택시 뒷좌석에 절 태우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던 그 겨울밤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주변에서는 아버지한테 재혼하란 말도 참 많았어요. 아직 젊은데 혼자 늙어서 어쩌냐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싫다고 떼를 썼어요. 새엄마가 생기면 아버지를 뺏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껄껄 웃으면서 저만 있으면 됐다고 하셨어요. 정말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런 아버지한테 딱 하나, 저도 끝내 알지 못한 구석이 있었어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큼지막한 선물 상자가 하나씩 왔어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큰 회사에서 보낸 거였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상자를 끌어안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진짜 여기서 보낸 거야? 왜 해마다 우리한테 이런 걸 보내줘? 그러면 아버지는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짧게 대답만 하셨어요. 아빠가 젊었을 때 잠깐 거기서 일을 좀 했었어. 그때 인연이 아직 남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좋은 데를 왜 그만두고 택시를 몰게 됐느냐고 캐물으면 입에 자물쇠를 채운 사람처럼 말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저 다 지난 일이라고 알 것 없다고만 했죠. 전 그게 그냥 어른들의 말 못할 사정이려니 하고 넘겼죠.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날은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오랜만에 예쁘게 보이겠다고 굽 높은 구두를 꺼내 신었는데 웬걸요? 하루 종일 그 구두에 시달렸더니 뒤꿈치가 다 까져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이 불에 대는 것처럼 화끈거리는 거예요. 쩔뚝쩔뚝 겨우 걷다가 병원 앞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밴드나 하나 사서 붙이려고요. 그런데 계산대에 서 있던 젊은 약사가 절 보더니 대뜸 이러는 거예요. 어? 혹시 여기 앞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지나가다 뵌 것 같은데? 저는 좀 놀랐어요.
오가며 얼굴이나 겨우 익혔을까 싶은 사람이 저를 알아봐 주니까요. 밴드 사고 돈을 내는데 이 사람이 조그만 비타민 하나를 슬쩍 얹어주더라고요. 3교대 하느라 힘드시죠? 밤근무 많으실 텐데 이거라도 챙겨 드세요.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별것 아닌 다정함이 종일 발이 아파 잔뜩 날카로워져 있던 제 마음을 사르르 녹였어요. 그 뒤로 저는 그 약국을 자주 들르게 됐어요. 신기하게 병원 앞이나 카페에서 그 사람과 자주 마주쳤어요. 전 그걸 인연이라고 믿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다정했어요. 밥 먹을 때 제 앞으로 반찬을 놓아주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약을 지어 병원 앞까지 찾아왔어요. 말수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늘 따뜻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게 그렇게 살뜰히 절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면 평생을 기대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하다가도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전화 한 통에 얼굴에 그늘이 스쳤어요. 전 그게 그저 홀어머니를 아끼는 효심인 줄로만 알았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어머니 될 분을 처음 뵙게 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혼자서 아들 키워낸 시어머니라고 하면 억척스러운 느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곱고 우아하더라고요. 흰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이 곱게 빗어 넘기고 말씨도 나긋나긋했어요. 저를 처음 본 자리에서도 엄마 없이 자란 게 뭐 흠이냐고 오히려 더 속이 깊다면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다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뜰히 대해주시면서도 한 번씩 아버지 이야기를 캐물으셨어요. 밥을 먹다가도 불쑥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 아버님 고향이 어디라고 했지? 젊을 땐 무슨 일 하셨고? 택시 몰기 전에. 전 그게 그냥 사돈들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궁금증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한 번에 대놓고 묻는 법도 없었어요. 늘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아버지 쪽으로 말머리를 돌리는 식이었어요. 어릴 적엔 어떻게 살았어? 한때 좀 번듯한 집에서 살아본 적은 없고? 아버님이 큰 회사 잠깐 다녔으면 목돈은 만지셨을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나올 때 두둑이 챙겨주는 법이거든. 너희는 안 그랬어? 저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워낙 정이 많고 세심한 분이라서 사돈들 어른의 살아온 내력까지 하나하나 챙기시는 거라고 여겼어요. 며느리 될 사람 집안을 그만큼 귀하게 봐주시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감사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요. 시어머니의 물음은 돌고 돌아 결국 한 방향으로 촘촘히 좁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어디 좀 같이 가자며 제 손을 이끄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도 그저 좋은 데라고만 하시면서요. 그렇게 따라간 곳이 글쎄 번쩍번쩍한 자동차 매장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시어머니 얼굴만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진열된 차들 사이를 천천히 거니시더니 제일 크고 좋아 보이는 차 앞에 딱 멈춰섰어요. 예, 이거 어떠니? 색도 좋고 여자가 타기에도 좋겠는데 이걸로 하자.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만 껌뻑거렸어요. 네? 어머니 이걸로 하다니요? 그게 무슨... 내가 너한테 사주려고 그런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이런 차 한 대 몰고 다녀야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지. 결혼 선물이야. 아니 뭐 아직 결혼 전이지만 어때? 내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니?
쓸데없는 거 사주는 것보다야 이런 게 낫지. 저는 기가 막혀서 손사래를 쳤어요. 전 그때 면허증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저 면허도 없어요. 차가 있어도 몰 줄을 모르는데 이렇게 큰 걸 어떻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면허야 지금부터 따면 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오히려 이렇게 좋은 차가 딱 있으면 더 신나서 금방 따. 여자도 요즘 세상엔 자기 차 하나쯤 몰고 다녀야지. 결혼해서 애 키우게 되면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 면허부터 따두려무나. 차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응? 시어머니는 그날 정말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손을 대려고 하셨어요. 매장 직원까지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요. 저는 너무 과하다고, 면허부터 따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겨우겨우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못내 아쉬운 얼굴로 돌아오는 내내 그러셨어요. 뭐하러 밀어. 내가 해주고 싶을 때 그냥 받지. 그래도 면허는 꼭 따. 약속한 거야. 전 그저 감격했어요. 며느리한테 자동차 매장까지 데려가서 기어이 차를 안겨주려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정말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전했을 때예요. 저는 자랑처럼 신이 나서 떠들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슬며시 내려놓으셨어요. 그 차 절대 받지 마라. 면허도 딸 것 없다. 아버지 말 들어.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마다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며느리 생겨서 좋다고 나중에 애 낳을 것까지 생각해서 큰맘 먹고 해주시겠다는데 그걸 왜 마다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 너 본지 며칠이나 됐다고 차부터 뽑아주고 집을 사주고 예단까지 다 떠안아. 이건 뭔가 안 맞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퍼줄 땐 그 뒤에 반드시 바라는 게 있는 법이야. 너 그 집안에 대해서 뭘 제대로 알기나 해. 저는 그 말에 서운함이 확 밀려왔어요. 딸 잘 되는 꼴을 왜 못 보나 싶어서요. 아버진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남들은 없어서 못하는 결혼인데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보냐고요. 저 좋다는 사람 좋은 집안 만난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 너무 좋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늘 뭐라 그랬냐? 너무 쉽게 굴러온 행운일수록 뒤를 돌아보라고 안 그랬어? 무조건 좋다고 다 덥석받지 마. 전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어요. 아버지가 늘 하던 그 말을 정작 그날은 캐캐 묵은 잔소리로만 들었거든요. 그저 형편이 넉넉한 사돈 앞에서 아버지가 괜히 기가 죽어 저러나 보다, 자격지심에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저는 뾰루통해져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버지는 제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마 뒤 드디어 양가 어른들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상견례 날이 잡혔어요. 저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제 진짜 한 식구가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상견례를 코앞에 둔 그날 아침,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몸이 안 좋아서 도저히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앞섰죠. 어디가 많이 편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기력이 없으신 거니 괜찮아지실 거라고만 했어요. 결국 그날 상견례 자리에는 시어머니 없이 예비 남편과 집안 친척 몇 분만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사돈 될 뿐에 얼굴도 못 뵌 채 어색하게 자리를 지키셨죠.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서 저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됐어요. 식사가 한창일 무렵이었어요. 웬 낯선 중년 여자가 우리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집안 친척 중 한 분인데 정신이 좀 온전치가 못해서 차에 두고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아, 저 여자 왜 저러냐?' 싶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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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냐?' 싶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왔는지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곧장 우리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희 아버지 앞에 딱 멈춰서더니 아버지를 무섭게 노려보는 거예요. 눈에 시퍼런 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입에 뭘 잔뜩 모으고는 아버지 얼굴에다 침이라도 뱉으려는 듯 몸을 획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빨리 데리고 가, 빨리.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그저 눈만 휘둥그레졌어요. 늘 태산처럼 진득하던 아버지도 그 순간만큼은 흠칫 놀라 엉겁결에 몸을 뒤로 뺐어요. 그분이 무슨 험한 짓을 하기 전에 시댁 식구들이 벌떡 일어나서는 밖으로 끌어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정신이 좀 온전치가 못한데 먼 친척이라서요. 아무한테나 저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고 행패를 부린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댁 어른들이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를 하는데 자리가 여간 어색해진 게 아니었어요. 그분은 두 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자꾸만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를 봤어요. 뭔가 애타게 할 말이 남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소란이 한바탕 지나가고 다들 서둘러 남은 식사를 마무리하는 둥 마는 둥 하고는 그날 상견례 자리를 파했어요.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분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걸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마치 잔잔한 물에 돌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무거운 입을 여셨어요. 참, 사돈 얼굴도 못 보고 하는 상견례가 세상에 어딨냐. 아무리 몸이 아프기로써니 자식 혼사가 걸린 날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게 난 영 마음에 걸린다. 이 결혼 우리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자. 전 그 말에 발끈했어요. 다 된 혼사에 왜 이러시냐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예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어머니 대신이었어요.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 꾸러미와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그이는 아버지 앞에 그것들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어머니 말씀을 대신 전하러 왔다고 했어요. 아버님, 어머니가 그날 자리에 못 나가서 면목이 없다고 몸이 이래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하는 걸 헤아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편지에 어머니 마음을 다 적으셨어요. 아버지가 그 편지를 펼쳐보더라고요. 저도 곁에서 슬쩍 봤는데 고운 글씨로 사과의 말이 빼곡했어요. 그날 상견례에 나가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 마침 더 좋은 예식장 자리가 났으니 이왕이면 나를 좀 앞당겨 그곳에서 식을 올리면 어떻겠냐는 말. 비용은 전부 당신이 되겠다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디 노여움 푸시고 이 결혼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까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편지까지 저자세로 매달리는데도 아버지의 얼굴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편지를 읽어내려갈수록 더 딱딱하게 굳어갔죠. 그러더니 아버지는 편지를 조용히 내려놓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다 못해 창피했어요. 그 사람이 가자마자 저는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저쪽에서 저렇게까지 편지에 선물까지 보내가며 사정하는데 왜 자꾸 초를 치냐고요. 다 된 혼사 깨지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늘 제 편만 들어주시던 아버지가 그날은 처음으로 저한테 등을 돌리셨어요. 됐다, 그래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언성을 높이신 건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고 방문을 쾅 닫았어요. 결혼식 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는 눈에 띄게 야위어 가셨어요. 원래도 마른 분이었는데 광대가 도드라지고 눈이 퀭하니 들어갔어요. 마치 며칠씩 잠을 못 이룬 사람 같았어요. 밥상에 앉아도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저와 눈도 잘 안 맞추셨어요. 저는 상견례 때 다투고 난 뒤로 아직 서먹해서 그러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진 그 무렵 무언가에 쫓기고 계셨던 거예요. 등 뒤에 그림자를 하나 달고 다니는 사람처럼요. 한편 시어머니는 앞당겨진 결혼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꼼꼼함이 좀 유별났어요. 식장 동선을 누가 몇 시에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 서 있을지를 아주 세세하게 짜시는 거예요. 특히 저희 아버지의 자리와 동선을요.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워낙 빈틈없는 분이라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죠. 그 촘촘한 동선표가 실은 아버지와 얼굴을 마주치지 못하게 하려는 아주 교묘한 장치였다는 걸요. 결혼 준비로 바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연히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어요. 이 늦은 밤에 아직 안 주무시나 싶어 문틈으로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버지가 방바닥에 뭔가를 잔뜩 펼쳐놓고 계신 거예요. 누렇게 색이 바랜 옛날 신문 조각들, 그리고 손때 묻은 서류 뭉치였어요. 아버지는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그 종이들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목소리를 잔뜩 낮춰서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는데 통화가 길어질수록 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어요. 종이장처럼 하얘진 얼굴로 아버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무서워서 못 본 척 방으로 돌아왔어요. 물어볼 용기가 안 났거든요. 물어보면 알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루 앞둔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며칠간 서먹했던 터라 아버지는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가 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희연아, 너 정말 이 결혼해도 후회 안 하겠니? 지금이라도. 아니다. 아버지가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묻는 거다. 정말 괜찮겠어?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 결혼식인데 하필 그 전날 밤에 저를 흔드는 것 같아서. 며칠 전 다툰 앙금까지 얹혀 저는 아버지한테 모진 말을 뱉었어요. 아니 정말 대체 왜 이러세요? 저 시집 가는 게 아버진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이제 와서 이러면 저더러 어쩌라고요?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가셨어요. 그게 결혼식 전에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요. 제가 그날 그렇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이 되어서야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미용실에 앉아 머리를 하고 드레스를 입고 얼굴에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했어요. 거울 속에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였어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 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는데 꼭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엄마 없이 외롭게 자란 내가 이렇게 번듯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구나. 아버지도 이제 마음 놓으시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기실로 절 찾아오셨어요. 오늘따라 더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매만지시며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아침은 먹었어? 식 올리려면 기운 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제 드레스를 매만져 주시고 흐트러진 머리 한 올까지 손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제 볼을 어루만지며 긴장 풀라고 등까지 토닥여 주셨어요. 저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엄마 없이 자란 서름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라면 평생 사랑받으며 살겠구나 싶어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도 아버지가 통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슬슬 신부 입장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저는 마침 대기실에 들른 친구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혹시 우리 아빠 못 봤어? 아까부터 안 보이네. 곧 입장인데. 그랬더니 친구가 고개를 갸웃하며 이러는 거예요. 어? 안 그래도 아버님이 안 보이시길래 이상하단 했어. 로비에도 없던데 화장실 가셨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까지 구름 위를 걷던 제 마음 한구석에 서늘한 금이 쩍 갔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잠깐 볼일 보러 가셨겠지 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뭔지 모를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입장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부 입장 때 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들어가셔야 할 아버지가요. 친구들을 시켜 식장 안팎을 다 뒤졌는데도 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신호가 가더니 겨우 통화가 연결됐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가 아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른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딸,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지금 당장 아무도 몰래 그 드레스 벗고 옷 갈아입고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돼. 거긴 지옥이야. 지옥이라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귓속에서 윙하고 벌떼 우는 소리가 났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 하객들도 다 와 있고 곧 식 시작하는데 무슨... 빨리 묻지 말고 나오라니까. 아버지가 지금 다 알아냈다. 그 집안은 절대 안 돼. 너 지금 안 나오면 아버진 평생을 후회하며 산다.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응? 전화기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런데 대기실 문이 열려 있었는지 통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갔나 봐요. 대기실 앞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식장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았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빼고 수군댔고 이런저런 억측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어요. 신부 아버지가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들었네. 혼수 문제로 틀어졌네. 급기야는 신부 아버지가 빚을 졌나 보다 하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그 많은 시선의 한복판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으로 서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 난리통에서도 시어머니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셨어요. 아니, 침착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는 곱게 웃으며 하객들 앞에 다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를 어째. 사돈어른이 요새 몸이 편찮으시다더니 기어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봐요. 다들 놀라셨죠? 곧 괜찮아지실 테니 다들 걱정 마세요. 식도 곧 시작할 거예요. 그러고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낮게 속삭이셨어요. 예,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식만 올리면 돼. 응?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럽던지요. 그런데 전 그 부드러움 속에서 뭔가 서늘하고 딱딱한 것이 스치는 걸 느꼈어요. 마치 비단 보자기 속에 감춰진 칼날 같은 거요. 시어머니는 제 등을 슬며시 떠밀면서 어서 마음을 다잡으라고 재촉하셨어요. 얘야, 아버님은 내가 연락해 볼 테니 넌 얼른 들어갈 채비나 해라. 하객들 다 기다리는데 이대로 사돈어른만 기다리고 있을 순 없잖니. 응? 흔들리지 말고 혼자라도 들어가면 돼.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어요. 혼자라도 들어가면 된다니요? 멀쩡히 있는 아버지를 두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 이유도 없이 딸 결혼식을 이렇게 뒤엎을 뿐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옛 서류를 뒤지며 사색이 되어가던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 순간 미세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그 곱던 낯빛 위로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제 팔을 붙잡으려 하셨어요.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이 많은 하객들 두고 신부가 어딜 간다는 거야? 너 이게 무슨 망신이야? 어? 네 아버지가 그런다고 너까지 그럴래? 혼자라도 입장하면 된다니까.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사람들 시선이 제 등에 화살처럼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그 무엇도 제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식장 밖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와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한데 뒤엉켜 쏟아졌지만 이상하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한테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곱게 차려입은 신부가 예식장을 뛰쳐나가던 그날의 저를 지금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남이 깔아놓은 길이 아니라 제가 믿는 쪽으로 발을 내디뎠던 거예요. 결국 그날 결혼식은 반쯤 치러지다 만 채로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아버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도 아버지의 그 절규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지옥이라니, 대체 뭐가 지옥이라는 걸까?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대로 자취를 감추셨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셨어요. 가끔 겨우 연결이 되어도 아버진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 말 믿어. 곧 다 말해주마. 그때까지만 아버지 말 좀 들어다오. 이유를 물어도 아버진 끝내 입을 안 여셨어요. 저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딸 결혼식을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훌쩍 사라져서는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저를 더 견디기 힘들게 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결혼식이 엉망이 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의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글쎄, 신부인 제가 감당 못할 큰 빚을 졌고 그 빚 때문에 결혼식 날 도망을 치려던 거라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가 그걸 알고 딸을 빼돌리려 그 난리를 친 거라고요. 전 그 소문이 대체 어디서 시작됐는지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끝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쪽이었어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빚쟁이로 몰아놓고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서는 세상 인자한 얼굴로 이러시는 거예요. 얘야, 놀랐지? 그 소문 말이다. 실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흘린 거야. 사돈 어른이 그날 무슨 사정으로 그러셨는지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찢는 게 더 큰 흠이 되는 것 같아서 차라리 빚 문제 정도로 해두는 게 덜 부끄러운 일이다 싶어서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에 잠깐 멍했어요.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지그시 잡으시고는 목소리를 한결 더 부드럽게 낮추셨어요. 사돈 어른한테 무슨 일이 생겼든 나는 다 이해한다.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 마음에 뭐가 얹히면 그러실 수 있지. 너도 그날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래서 나는 절대로 네 탓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어요. 솔직히 그날 일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하다고 밖에는. 그래. 뭐 사돈 어른 사정이야 나도 잘은 모르지만. 하지만 얘야, 그렇다고 다 된 결혼을 없던 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이다. 이 결혼식이 뭐 그리 대수인가 싶더라. 그깟 좀 어그러졌다고 2년까지 끊을 거면 그게 무슨 부부의 연이겠니? 그러니 이 일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뭐 시기야 나중에 형편 봐서 다시 올려도 그만이고, 응? 그러니까 너도 마음 편히 먹으렴.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미는 걸 느꼈어요.
뭔가 앞뒤가 안 맞았거든요. 소문은 저쪽에서 냈는데 그걸 다 덮어주겠다며 관대한 척 다가오는 것도 저쪽. 한 손으로는 저를 진흙탕에 밀어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격이었죠. 마치 제가 도망갈 구멍을 다 막아놓고 오직 한 사람 품으로만 걸어 들어오게끔 길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그 인자한 얼굴로 저를 채근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저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정작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우리 아버지가 결혼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이 결혼은 지옥이라는 폭탄 같은 한마디만 남겨둔 채로요. 그때부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아무 일 없었던 척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지긋지긋한 소문도 잦아들고 다 편해질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그 절규가 발목을 붙잡았어요. 평생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분이 대체 무엇을 봤길래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을까? 그 이유도 모르는 채로 그 집 문턱을 넘는다는 게 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우선 아버지부터 찾아야겠다고요. 아버지 입에서 직접 그 이유를 들어야만 어느 쪽으로든 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갈 만한 곳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옛 동료분들한테 수소문도 하고 단골 기사식당까지 다 훑었죠. 그러다 며칠 만에 겨우 아버지와 전화가 닿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어디 있는지도 안 알려주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몰아세웠어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 결혼 왜 안 된다는 건지 한마디도 안 해줬잖아요. 저 그냥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래요. 시어머닌 다 이해한다고 하니까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면 전 저를 받아주겠다는 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셨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희연아. 아빠 부탁이야. 그 집 근처도 가면 안 돼. 아버지가 다 말해줄 테니까 지금 아버지가 있는 대로 와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한참을 헤매며 찾아간 곳은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작고 허름한 사무실이었어요. 간판도 제대로 안 달린 먼지 냄새가 폴폴 나는 그런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칠 사이 10년은 더 늙은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는 절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품 안에서 담배 냄새와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났어요. 아버지 여기 어디예요? 왜 이런 데로 절 불렀는데요? 무슨 말인지 말 좀 해주세요. 지금은 다 말할 수가 없어.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 오늘부터 저 옆방에서 좀 지내라. 며칠이 걸릴지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다만 아버지가 다 정리할 때까지만, 응? 저는 기가 막혔어요. 멀쩡한 집 놔두고 이런 데서 지내라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 어깨를 붙잡는데 그 손이 어찌나 힘이 들어갔는지 뼈가 아릴 정도였어요. 잘 들어. 일단 집엔 들어가지 마. 그리고 그 집 사람들 누가 전화를 걸더라도 절대로 받지 마라. 문자가 와도 지워버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네가 잠깐 어디 멀리 떠난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어. 아버지가 다 알아내면 그때 제일 먼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저 무서워요. 이렇게까지 해야 할. 무서워도 조금만 참아. 이건 네 목숨이 걸린 일이야. 아버지 말 들으면 산다. 응? 목숨이라는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시는 데는 분명 무서운 곡절이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 좁고 컴컴한 옆방에 갇히듯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아버지 말고 또 한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머리가 희끗한 눈매가 날카로운 중년 남자였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이자 경찰이었어요. 두 분은 밤늦도록 사무실에 마주 앉아 누렇게 바랜 옛날 서류들을 펼쳐놓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의논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이야기 조각들 속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이름과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자꾸만 오르내렸어요. 숨어 지내는 동안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예비 남편의 연락이었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문자였다가 나중엔 대체 어디냐고, 왜 연락을 피하냐고 애타게 매달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꼭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무거웠어요.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도망을 다니나 싶어서요. 그렇게 지낸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그 경찰 친구분과 함께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두 분의 얼굴이 어찌나 굳어있던지 저는 직감했어요. 드디어 그 무서운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구나 하고요. 아버지는 아주 힘겹게 입을 떼셨어요.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에 놀라지 말고 끝까지 들어. 네 시어머니 될 그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주 오래전에 얽힌 사람이야. 저는 숨을 죽였어요. 30년쯤 전이야. 그때 내가 회장님 운전기사로 일했어. 명절마다 우리 집에 선물이 오던 바로 그 회사. 내가 그 회사 나오게 된 게 그때 큰 교통사고가 하나 났어. 그 사고로 젊은 사람 하나가 목숨을 잃었지. 그 죽은 사람이 바로 네 시어머니의 하나뿐인 남동생이었어.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상견례 날 그 낯선 여자가 퍼뜩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은 그때 그 사고를 낸 운전기사를 원수로 알고 30년을 이를 갈며 살았던 거야. 자기 동생을 그렇게 만든 운전기사가 나라고 생각해서 너한테 접근한 거지. 희연아, 그 여자가 널 며느리로 들이려던 건 널 사랑해서도 우리 집안이 좋아서도 아니었어. 너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평생 짓밟으면서 내가 그걸 지켜보게 하려던 거였지. 그게 그 사람의 복수였어. 그제야 상견례 날 아버지한테 달려들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바로 시어머니의 여동생이었다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 앞뒤 사정이야 가릴 줄 몰랐겠지만 그 흐릿한 정신 속에서도 저희 아버지 얼굴만은 원수로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럼 그 사람이랑 처음 만난 것도 저한테 그렇게 다가온 것도 다... 그래, 그 병원 앞에 약국이 생긴 것부터 네가 그 사람이랑 자꾸 마주친 것까지 전부 그 여자가 깔아놓은 판이었어. 내가 그걸 뒤늦게 알고 결혼식 날 겨우... 거기까지 말하고 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친구분이 입을 열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그 여자 뒤를 캐다가 이것까지 알아냈어. 그분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쳐놓으셨어요. 이거 희연이 너 앞으로 몰래 들어둔 보험이야. 그것도 아주 큰 액수의 사망보험이지.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 될 사람 앞으로 이런 걸 들어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 저는 그 종이를 보는데 손끝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저려왔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그 여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정비소를 하나 알아냈는데 그 여자가 거기 사람한테 곧 며느리한테 선물할 차 한 대를 손봐두라고 시켰다는 거야. 근데 그 손을 봐두라는 게 브레이크였어. 제동장치를 슬쩍 건드려 두라고 한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그 인자한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거든요. 며느리한테 큰 거 하나 해주고 싶다며 차를 뽑아줄 테니 어서 면허를 따두라던 그 말이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어요. 저를 그 운전대에 앉혀서 당신 동생이 죽었던 그 방식 그대로 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려던 덫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 다디단 사탕 속에 독이 발려 있었다는 걸요. 그럼 결혼식 날 나한테 지옥이라고 한 게 다... 그래, 아버지가 그날 아침에야 그 여자랑 얽힌 걸 알아챘어. 널 살리려면 식을 뒤집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던 거야.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한통속이었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행히 그놈은 아무것도 몰랐더라. 자기 엄마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다 시키는 대로 너한테 다가간 불쌍한 허수아비였어. 그래도 널 좋아한 마음만은 진짜였던 것 같더라만 그래봐야 자기 엄마 손에 놀아난 것뿐이지. 저는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를 사랑한 그 마음이 진짜였다는 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서글펐거든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30년을 가슴에 묻어둔 진짜 이야기를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사실 그 사고 그거 아버지가 낸 게 아니었어.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날 회장님 차를 몰던 건 그때 아버지 밑으로 갓 들어온 이제 20살밖에 안 된 어린 녀석이 하나 있었다. 그날 잠깐 운전대를 맡겼는데 하필 그 사고가 난 거야. 그럼 왜 그 사건을 아버지가... 그 어린 것이 벌벌 떠는데 그 얼굴 보니까 자꾸 네 얼굴이 겹쳐 보이더라. 만약에 우리 딸이 이런 일에 휘말렸다면 누구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빌었을 거다. 그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게다가 홀어머니까지 계셨는데 그 어머니까지 같이 무너질 게 뻔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뒤집어 썼어. 그러고는 회사를 나온 거야. 그때부터 택시를 몰게 된 거지. 전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명절 선물이 올 때마다 입을 다물던 아버지의 그 깊은 침묵이 그제야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더 기막힌 게 뭔지 아니? 아버지가 이번에 그 옛날 사고 기록을 다시 다 뒤져봤다. 이 친구가 도와줘서 말이야. 그랬더니 그 사고는 애초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엔 그 경찰 친구분이 대신 답해 주셨어요. 내가 이번에 그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뒤졌다. 그런데 이게 파면 발수록 사고라고 부르기도 뭐한 일이더구나.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 그런데 죽은 그 청년이 말이다. 그때 술이 잔뜩 취한 상태였다. 인사불성이 될 만큼.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그 청년 집에서 유서가 나왔어. 오래 알아온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게야.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이지. 세상 살 뜻을 다 놓아버린 사람이었어. 그날 그 빗속으로 뛰어든 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일부러 몸을 던진 거지. 앞이 안 보일 만큼 비가 퍼붓는 밤에.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생각해봐. 아무리 운전대를 오래 잡은 사람이라도 죽기로 작정하고 뛰어드는 사람을 무슨 수로 피해? 그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애초에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운전기사가 무슨 재주로 살리느냐 이 말이다. 이건 그 청년이 운전을 못해서도 아니었어. 그냥 가슴 아픈 일이었던 게야. 사람을 원망할 사고가 아니었던 거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30년을 갈아온 그 복수의 칼날이 사실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애초에 누구의 죄도 아닌 한 사람의 깊은 슬픔에서 비롯된 일을 두고요. 그리고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써준 그 청년 말이다. 이 친구가 수소문 끝에 찾아냈어. 그때부터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애가 다행히 이 악물고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됐더라. 그런데 자기 살려준 은인을 눈이 빠지게 찾아다녔다는 거야.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겠다면서. 저는 그 대목에서 그만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결혼식 전날 밤 아버지 가슴에 얼마나 모진 대못을 박았는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버지 때문에 다 된 혼사 깨진다고 그런 말까지 하고. 아버진 나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니야. 네가 뭘 알았겠니? 아버지가 진작 다 말해줬어야 했는데 그 무서운 걸 어린 너한테 어떻게 말하냐 싶어서. 아버지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부녀는 그 좁고 컴컴한 방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 속에서 오래 묵은 아버지의 한과 긴 설움이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바탕 울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지면서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아버지 앞에 똑바로 앉았어요. 아버지, 저 이대로는 못 있겠어요. 이렇게 숨어만 있는 거 저 안 할래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다 알았는데 혼자 도망쳐서 조용히 숨어버리면 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한테 똑같은 짓을 할 거잖아요. 그 앞에 설래요. 제 손으로 그 가면을 벗겨버릴 거예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봤지만 제 눈빛을 보시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했어요. 경찰 친구분이 확보한 옛날 사고 기록과 무죄를 밝혀줄 증언,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몰래 들어둔 사망보험 서류, 정비소의 브레이크를 손봐두라 지시한 정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 일에 대해 은혜를 갚겠다며 한 걸음에 달려와준 그 의사 선생님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리를 하나 마련했어요. 결혼식이 그렇게 엎어졌으니 식은 못 올리더라도 양가 친척들끼리 모여 다시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다는 명목으로요. 이 결혼을 살리고 싶어하는 며느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였으니 시어머니 쪽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았어요. 그날 일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야 두 집안이 좋게 마무리되나 보다 하고 화기애애한 얼굴로 모여들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곱고 우아한 얼굴로 세상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아이고 얘야, 이렇게 자리까지 만들다니. 그래, 오해가 있었으면 다 풀어야지. 다들 우리 며느리를 두고 말이 많았는데 오늘 내가 나서서 다 바로 잡아주마.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손이 다 떨렸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고 사람들 앞에 섰어요. 네, 오늘 다 바로 잡을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받고 있는 건요, 제가 아니라 어머니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좌중이 어리둥절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준비해온 것들 중 첫 번째를 사람들 앞에 펼쳐놨어요. 여기 이 서류부터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결혼도 하기 전인, 그러니까 제 앞으로 몰래 들어둔 사망보험이에요. 그것도 아주 큰 액수죠. 이걸 든 사람이 바로 어머니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틈을 주지 않고 두 번째 패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저한테 선물한다던 그 차예요. 며느리한테 제대로 된 걸 해주고 싶다면서 얼른 면허를 따라고 차를 사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미 차를 정비소에 맡겨서 브레이크 제동 장치를 손봐두라고 시키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어요. 저를 그 운전대에 앉혀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려던 거잖아요. 그 순간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방금까지 웃으며 앉아있던 친척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의 그 우아한 가면이 온 친척이 지켜보는 앞에서 금이 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무너지는 대신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벌떡 일어섰어요. 그래, 그래서 뭐? 그럼 넌 네 애비가 어떤 인간인지는 알고 주둥이를 놀리는 거냐? 어디 피해자인 척 착한 척을 해? 네 애비가 사람을 죽인 인간이야. 30년 전에 내 하나뿐인 동생을 차로 치어 죽인 살인자라고. 그것도 모르면서 뭐? 시어머니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악을 쓰는데 그 절규가 어찌나 처절하던지 순간 사람들 시선이 이번엔 저한테로 쏠렸어요. 저는 그 시선들 한복판에서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네, 저도 다 들었어요. 30년 전 그 사고 이야기요. 어머니가 왜 30년을 이를 갈며 사셨는지 그 마음이 어땠을지도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제대로 알고나 미워하세요. 전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가슴에 묻어둔 그 진실을 사람들 앞에 꺼내놨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날 그 차를 몰지 않았어요.
그날 운전대를 잡았던 건 아버지 밑에 갓 들어온 어린 직원이었어요. 젊은 사람 인생이 그날로 끝장날까봐 우리 아버지가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쓰신 거라고요. 그러고는 평생을 조용히 택시 운전기사로 사셨어요. 남의 죄를 대신 지고요. 저는 그 청년,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의사 선생님을 사람들 앞으로 모셨어요. 여기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이분이 다 증언해 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경찰 친구분이 밝혀낸 진실까지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 사고는요, 애초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빗길 도로에 일부러 뛰어든 사람을 무슨 수로 살려요? 어머니가 30년을 갈고 또 갈아온 그 칼은요, 처음부터 겨눌 사람조차 없는 칼이었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다리가 꺾이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증오의 기둥이 한순간에 뿌리채 뽑혀나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자리에 있던 친척들은 그제야 모든 걸 알아차리고 하나둘 진저리를 치며 시어머니한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쩐지 며느리한테 유난스럽게 한다 했더니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예비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잖아요. 그게 다 이러려고 나까지 미끼로 쓴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찢어지는 눈빛 앞에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예비 남편은 부들부들 떨다가 어머니한테서 획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 넓은 자리에서 시어머니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모든 올가미를 벗어던지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요, 어머니가 주신 집도 차도 하나도 안 가져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젠 다 아니까요.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가 스스로 판 그 지옥에 혼자 남으시면 돼요. 가면이 벗겨진 시어머니는 그 길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어요. 제 앞으로 몰래 들어둔 사망보험이며 정비소의 브레이크를 손봐두라 지시한 정황까지 증거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수의를 입은 채 재판정에 섰어요. 원망 하나로 산 한 사람의 인생이 초라하게 끝나는 모습을 봤죠. 그뿐이 아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까지 면회 한번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만 쏟아붓던 마음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아버지는 30년 만에 무거운 누명을 벗으셨어요.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초라한 택시 운전기사로 산 우리 아버지가 떳떳하게 고개를 들게 된 거예요. 가장 마음이 뭉클했던 건 아버지와 그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만난 날이었어요. 아버지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올리는데 두 손을 맞잡은 두 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덕에 사람 구실하고 살았어요. 이 은혜를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얼굴이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평생 웃는 낯 한 번 제대로 안 보여주던 아버지가 그날은 참 오래도록 웃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결혼을 완전히 정리했어요. 예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지만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였다는 걸 알아서 더더욱 우리는 안 되는 인연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다시 서기로 했어요. 지금도 늦은 밤 퇴근길이면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와요. 이렇게 든든한 제 편이 있어서 제가 그 지옥 같은 덫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아빠는 맛있는 간식을 사서 저에게 안겨주곤 해요. 어릴 때처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달콤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는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굴러들어온 행운일수록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게 알려주려 했던 그 지혜를 여러분도 늦게 깨닫지 마시고 곁에 있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제때 알아보며 사시길 바랄게요.